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도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27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근거 없는 생각이자 망상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합동 감식 결과 불은 건물 배관을 관리하는 공간인 피티룸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기차역에 인파가 몰려 최소 18명이 압사했습니다. 희생자들은 힌두 축제 쿰브멜라가 열리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타려던 주민들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바지로 향하는 헌재 변론이 언제 끝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 10차 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몰려있는 20일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변수입니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이유로 헌재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직 헌재는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 헌재에 출석하는 한덕수, 홍장원 증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들여다볼 만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니면 헌재가 마무리 수술에 들어갈지를 봐야 결론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오늘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총리를 대면합니다. 양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는 앞서 절차적 흠결 등을 지적하며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계엄 전후 상황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한 총리는 앞서 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정반대의 진술인 셈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20일로 예고된 10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적법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계엄 후 첫 맞대면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도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증언으로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또 한 명 유일하게 헌재에 2번 출석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물론이고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도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죠. 이 메모는 앞서 헌법재판관도 깐깐하게 물어봤던 사안이라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증거로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 메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고 받아 적은 뒤 보좌관과 논의해 메모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메모가 거짓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조 원장은 메모가 모두 4가지라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받아 적고 옮겨 쓰고
다음 날 보좌관이 다시 기억해내 적은 것에 덧붙여 쓰기까지.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처음 썼던 장소도 홍 전 차장 진술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지적에 어떻게 다 정확히 기억하느냐, 조사를 해서라도 당시 상황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기일에 홍 전 차장을 또 한 번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를 둘러싸고 격렬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두 사람이 헌재에 출석하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시작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날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번째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25일 만입니다. 정식 심리에 앞서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리는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대략적인 일정도 정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검찰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에 크게 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밤 12시였던 구속 기한이 지나서 이루어진 구속 기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고 그에 터잡은 기소기 때문에 이게 위법 사항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별도의 보석 재판 없이 석방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 직접 의견을 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도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현태 단장 등 707 부대원들이 국회 본관을 배회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에 도착하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달려와 방금 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립니다. 이때 계엄군 한 명이 전기 분배를 조절하는 분전함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전 1시 7분쯤 분전함을 열어 일반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리자 전기가 끊겼고 암흑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며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분전함은 층마다 있는데 707 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그러면 헌재 변론이 언제 끝날지 또 변수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남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나옵니다. 과연 한 총리가 지금까지의 국면을 바꿀 만한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려고 할 텐데요. 예. 현재로선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한 총리 증인 신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 보면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자신의 이러한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헌재에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성 기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한 예. 총리를 부른 걸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끌어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예.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요.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선포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요. 10차 변론이랑 형사재판 날짜가 겹치니까 네.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거 받아들일까요? 갈 길이 바쁜 헌재가 이를 받아줄지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20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모두 다 형사재판 공준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20일에 헌재가 예정대로 10회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를 향한 편향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헌재가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론 종료 시점을 대략적으로 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하면 또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10회차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한 번 더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면 이달 25일에 11회차 변론 기일이 잡히겠죠. 만약 이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종료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정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일 10회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끝낸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은 25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 번 더 증인을 부른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은 2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현재 흐름으로는 이달 중엔 탄핵 심판 변론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대략 2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3월 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내일이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소추 사유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벌써 2달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준비 기일을 3차례 열었고 내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준비 기일 3차례 진행 후에 열린 첫 변론 기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되면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검사 탄핵 심판 또한 빠르게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비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세간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계엄 관여 가능성도 파고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영구 집권 등을 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명 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의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망상, 뇌피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선포 계기가 명태균 황금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망상소설이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과 명태균 특검 등이 연결돼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필연성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이고 명태균 씨는 대통령 선거 전후 대화와 연관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민주당의 뇌피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제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여야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연쇄 탄핵 슈퍼주간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와 제거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메모를 두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학살을 일컫는 킬링필드가 열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3 계엄 시행을 가정해 이후 국내 상황을 코리안 킬링필드에 비유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납치와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됐을 거란 언급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산 수많은 국민이 가짜 메모를 품은 채 최전방에서 살해됐을 거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를 종결하며 옹호하고 있지만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정치권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요, 킬링필드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킬링필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주민 학살 사건에 빗댄 겁니다. 납치, 고문, 국민 학살, 군사 쿠데타, 악마라는 단어를 쓰며 윤 대통령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대표의 메시지가 이렇게 거칠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예상 밖으로 결집하는 보수 진영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 학살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민주당이 또요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계엄이랑 김건희 여사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어떤 의도라고? 네, 원래 이 명태균 특검법은요, 김 여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뗀 겁니다. 예.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녹취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폰이 계엄의 이유라면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황금폰 공개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당사자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계엄의 부당성과 특검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국민의힘도 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뜬금없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얕은 수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세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오히려 이번 주 예고된 한덕수 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어요. 네,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SNS에 올린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일침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가치관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광주에서의 반대 집회는 안 된다는 발상은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국민 편가르기, 지역 차별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인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나서면 당에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한 전 대표를 보수 몰락의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 사퇴 이후 자맹을 이어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겁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책에는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열리게 되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설 연휴 전후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여야 원로들을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지개가 켤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고 큰 꿈을 꿀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비명계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과 통합을 앞세우며 이 대표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명계 포럼에 참석해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외 비명계가 주도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이 오는 18일 출범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른바 야당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개별적인 목소리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넘어서기 어려운 만큼 세력화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포럼을 확성기로 삼아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 대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연일 통합과 개헌을 내세우며 내란 극복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 찬성 세력은 다 참여하는 인수위 성격의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을 바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세력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권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일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오늘 이런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기관이나 법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엄격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둔 내일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십 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권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협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단순 초범이라고 해가지고 선처를 마냥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추적 검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고위 인사들의 1심 판결이 오는 19일에 나옵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인데요. 앞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징역 5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징역 4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북송 과정이 위법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귀순한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들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오는 1심 선고는 오는 19일 공개 재판으로 열립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복합 리조트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배관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인 피티룸 주변이었는데요. 시공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불이 났던 리조트 비동 내부에서 합동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작업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2시간의 합동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건축법상 1층에 해당하는 이곳 PT룸 주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전날 PT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합동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한 겁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용접 불꽃이 내장재에 옮아붙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지만 작업자들의 현장 출입 시간과 진술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동 감식반은 작업자들의 휴대전화와 안전모 등 유류품 10점을 수거해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자동 화재 신고 장치와 감시자 등이 없었다는 등 시공사 가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해 소방안전장치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일론 머스크의 아이를 낳았다는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머스크에겐 13번째 자녀가 생긴 건데요. 머스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목마를 태우며 아들 사랑을 과시했던 일론 머스크.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올해로 54살인 머스크는 X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최근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보수 성향이 있는 작가이자 11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애슐리 클레어로 나이는 26살입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라틴어 문구와 함께 5개월 전 출산했고 아기의 아버지는 일론 머스크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클레어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서로 하게 됐고 임신한 뒤엔 머스크가 영원히 비밀로 유지하라고 했다면서 그 대가로 임대료가 월 4만 달러, 우리 돈 5,700만 원에 달하는 호화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소 하루 100개가 넘는 SNS 글을 올리는 머스크는 정작 애슐리 주장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갖는 것이 머스크의 부업이 아니냐는 농담성 댓글에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남겨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레어의 말이 사실이라면 머스크는 공개된 걸로만 4명의 여성과 13명의 자녀를 낳은 셈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기차역에서 18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힌두교 축제에 가려고 기차를 타려던 인파가 몰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차역 승강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구조대는 기차에서 사람을 들것 위로 계속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기차역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18명이 압사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भगदड़ बहुत ज़्यादा थी मेरे अकॉर्डिंग जो मैंने आंखों से देखा है अपने यहाँ तो बहुत ज़्यादा भीड़ थी मतलब इतनी भीड़ मैंने देखी नहीं है। 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उसमें वो दब गए उनसे उनका मौत हो गया। किसकी मौत हो गई है? मेरी मम्मी 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본인의 SNS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희생자들은 지연된 프라야그라지행 급행열차를 타려고 하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프라야그라지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세계 최대 종교 축제로 꼽히는 쿰브멜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이 올해 축제에 순례객 4억 5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쿰브멜라에는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축제 장소에서 인파가 몰려 30명 이상이 압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빈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지만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여성에게서 먼저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편견일 뿐 전체 난임 중 남성이 원인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난임병원 시험관 아기센터. 3명의 연구원이 3시간째 무정자증 남성의 정소 조직에서 정자를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한 마리. 정자가 어떤 거예요? 직접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해두고 이렇게 꼬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임신이 어려워 병원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정자증 등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 환자는 2017년 5천여 명에서 2021년 6만 5천여 명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성 난임은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무정자증에서 비롯됩니다. 정액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자로 꽉 차 있고 절반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절반만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정자가 하나뿐입니다. 정액에 정자가 아예 없는 무정자증도 흔한데 대부분은 정계 정맥류라는 질환 때문입니다. 고환 주변에 혈관들이 늘어나서 이제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자 생산을 방해하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래서도 이제 정액 검사 결과나 이런 게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치료는 늘어난 혈관을 묶는 수술이나 시술로 가능한데 최근에는 극소량의 정자를 채취해 난자와 수정시키는 기술도 발전한 만큼 원인만 빨리 찾아내면 임신이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예비부부를 포함한 모든 임신 준비 부부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홈쇼핑 시장에서 모바일 라이브쇼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업계는 특히 TV보다 모바일 기기를 더 많이 보는 MZ 고객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고요. 진행자가 상품을 설명하자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문이 올라오고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습관처럼 그냥 하루 딱 2알 아니면 한 달 드셔주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른 오전 9시지만 시청자가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이 방송. 홈쇼핑 회사가 방송하고 있지만 TV 채널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라방쇼입니다. TV보다 쌍방향 소통이 빠르고 제품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게 특징입니다. 적게 비용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좀 더 쉽게 도전을. 한 홈쇼핑 업체는 월간 앱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을 넘겼고 매출도 2년 만에 32% 증가했습니다. 신규 고객이 급증하면서 심지어 모바일 매출이 TV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점 공략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그룹 회장이 신년 첫 현장 경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택했을 정도입니다. 인플루언서나 셀럽들과 콜라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뷰티라든지 여행 같은 상품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TV를 안 보는 MZ 고객들을 또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도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갈수록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심의가 엄격한 TV와 달리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어렵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사후 처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K리그 1으로 승격한 FC 안양이 개막전에서 리그 4연패를 노리는 최강팀 울산을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자 배구에서는 최근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 선수를 보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4,000석에 가까운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전후반 90분의 12가 끝나고 전광판의 시계가 멈춘 후반 46분. 안양 야구의 왼발 크로스를 못다가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수비수 2명이 앞에 있었지만 못다의 집중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안양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우승하면서
올 시즌에 창단 첫 K리그 1 승격을 이뤄낸 팀으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일단 운동장의 분위기부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렵게 승리했고 또 선수들의 노력으로 또 오늘 좋은 경기했기 때문에 좀 이것을 반판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으로 올해 K리그 1에서 4연패를 노리는 울산은 점유율 66%로 상대를 압박하고도 결정적인 역습 한 방에 무너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여자 배구 김연경이 은퇴 공식 선언 후 첫 경기가 열린 화성에서는 3,929석이 매진되며 팬들이 몰렸습니다. 선수 김연경의 자녀 출장 경기는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합쳐 10경기 내외입니다. 경기에서는 김연경이 14점으로 활약한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하며 9연승, 우승을 향한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희뿌연 먼지에 갇혀서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요 며칠 초봄처럼 온화했던 터라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주 중반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내륙 지역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